내가 하는 모든 일은 우리의 삶, 우리 서민들의 삶과 이재명의 참혹한 삶이 투영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국내 정치의 외교를 이용하고 국내 정치의 남북한 통일 문제를 이용하는 쇼입니다. 가장 먼저 성공 모델을 만들면 그것이 전국적으로 이제 파급이 돼서 광역 경제권들 여러 개가 생길 수 있다. 대한민국 정치나 국회가 얼마나 있는 사람 중심으로 작동되는가. 지워진 이름들 이번 대선에서 호명되지 않는 그런 우리 청년을 비롯한 이름과 그다음에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성격을 어떻게 할 건가. 내 피땀 눈물 내 마지막 춤을 다 가져가. 최근 지지율 추이에 대선 후보들의 표정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각 당에선 어떻게 보고 계신지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지지율 추이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 나온 JTBC와 글로벌 리서치 여론조사 결과 그래픽으로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JTBC가 의뢰를 했고 글로벌 리서치가 여론조사 기관입니다. 지난 22일과 23일에 조사한 결과인데 보시는 것처럼 윤석열 후보가 37.8%, 이재명 후보가 33.6%, 안철수 후보가 10.1%, 심상정 후보가 2.8%를 기록을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격차는 오차 범위 안에 있습니다. 다음 그래픽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야권 후보가 단일화가 됐을 경우를 가정해서 조사한 결과입니다. 먼저 윤석열 후보로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 사이에 윤석열 후보로 단일화됐을 경우에 윤석열 후보가 40.7%, 이재명 후보가 36.8%, 심상정 후보는 4.5%를 기록을 했고요. 지금 이 3자 가상 대결 조금 전에 설명드린 그래픽 그 내용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오차 범위 안에서 또 앞선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결과가 나왔을까요? 안철수 후보가 29.7%, 이재명 후보가 35.7%, 심상정 후보가 4%를 기록했는데 이 경우에는 오차 범위 안에서 이재명 후보가 또 앞서는 결과가 지금 나왔습니다. 일단 여론조사 결과를 한번 쭉 설명을 해드렸고 지금 최근 이 추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두 달 전에 여론조사 네. 결과가 틀리고 또 한 달 전에 여론조사가 틀리고 또 지금 여론조사가 또 틀리죠. 이제 선거가 이제 40일 조금 더 남았는데 어떤 후보든 어떤 경향성을 띠고 있는 추세적 여론 지형은 만들고 있지 못하다. 이것이 아마 대체적인 분석일 테고 다만 이제 윤석열 후보가 이 반등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렇다 그래서 이게 전고점을 뚫고 지지율이 추세적으로 상승한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 좀 반등 차원으로 볼 수가 있겠고 이재명 후보는 완만하게 좀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마 설 명절이 지나고 나면 이번 대통령 선거에 대한 성격 규정이랄까 이것이 좀 이루어지게 되면은 이재명 후보가 전고점을 뚫고 40%에 안정적으로 좀 안착할 수 있지 않을까. 즉 선거라는 것은 결국 일할 사람을 뽑는 거죠. 가급적이면 일 잘할 사람을 뽑아야 된다. 그리고 이것이 이번 선거의 성격으로 좀 규정을 하게 되면
설 연휴가 지나면 이재명 후보가 좀 경향성을 띤 안정적인 여론 지형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 그렇게 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은 앞선 그래픽을 놓고 봤을 때 그 오차범위 아니긴 하지만 윤석열 후보가 지금 뭐 우세를 점하고 있는 거는 좀 인지를 하고 계시는데 이게 설 연휴가 지나면 다시 이재명 후보가 반등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추세선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확실히 앞서 있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여론조사도 두 개로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ARS 조사가 있고 가상번호로 하는 일반 무선전화 조사가 있는데 ARS 조사 같은 경우는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층이 주로 많이 받습니다. 그렇게 하고 가상번호, 무선전화 같은 경우는 이동통신사로부터 무작위로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투표에 무관심층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무선전화에 있어서도 비교적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로 여론조사를 하면 ARS하고 거의 비슷해집니다. 그래서 비교적 ARS 쪽에서 오차범위 밖에서 윤석열 후보가 앞서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이재명 후보는 야권이 좀 내홍을 겪을 때 이 37, 8%를 뚫을 수 있는 아주 절호의 천재일우의 기회가 있었는데 이때 그 기회를 좀 놓친 것 같아요. 그 이유는 후보의 부도덕성 그리고 유능하다고 하지만 여러 부패하고 연루되어 있는 이런 문제, 쌍욕에 대한 문제 그리고 말을 주로 많이 바꾸면서 신뢰에 대한 하락, 그 믿을 수 없는 후보 이런 이미지가 고착화되면서 국민들께서 많은 판단을 하는 거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이 천장의 40%의 벽에 대한 이 천장을 뚫지 못하는 현상을 지금 현재 나타내 보이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의원님 지금 그 조사 방법과 관련돼서는 제가 좀 그 팩트를 좀 다시 한번 좀 짚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앞서 지금 보여드렸던 JTBC와 글로벌 리서치의 조사 결과는 제가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등록된 걸 보니까 무선 전화 면접으로 진행된 그렇습니다. 거거든요. 예. 그런데 그동안 전화 면접 같은 경우에는 전화 면접보다 상대적으로 기계음으로 하는 ARS에서 정치 고관여층이 많이 답변을 하고 상대적으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좀 더 많이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 측면이 있었는데 이 무선 전화 면접에서도 이런 결과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한다 이렇게 제가 그런데 생각합니다. 무선 전화에서도 무선 전화는 이제 전 국민을 다 네. 대상으로 해서 하잖아요. 근데 투표를 적극적으로 하시겠습니까라고는 이 적극 투표층을 가지고 조사를 해보면 네. ARS의 답변층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온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건 아마 이제 추세적으로 확인된 건데 사람 목소리 그러니까 전화 면접원들이 직접 이게 전화를 드리는 이 전화 면접원 조사는 전반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좋게 나오죠. 네. 그다음에 기계음으로 녹음을 해가지고 하는 ARS는 추세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조금 더 나오는 그런 경향성은 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 사이에 대신 ARS는 이제 응답률이 떨어지죠. 전화 면접원 조사는 응답률은 상당히 높습니다. 어떤 거 보면 막 25%, 32%까지 가는데 이제 그런 이제 차이는 있고 그것이 어느 것이 더 정확하냐? 전화 면접원 조사가 더 정확하냐? ARS가 더 정확하냐? 이 부분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전문가들 머리 숫자만큼 다 틀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서울시장 선거라든지 네. 그 전에 선거했던 경우는 비교적 ARS의 적극 투표자들은 투표를 포기를 안 하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분들의 행태가 과거의 그 투표에서 보여줬었던 거에는 비교적 근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정확도는 비교적 투표 적극층을 보고 조사를 하는 것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전화 면접, ARS 그리고 뭐 모집단을 어떻게 표집하는지에 따라서 수치 자체가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다른 뭐 여러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시각은 특정 여론조사 기관의 특정 수치를 볼 게 아니라 전반적인 추세 그리고 경향성을 봐야 한다라는 측면이 있다는 점 시청자 여러분께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 이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3자 가상 대결 관련된 그래픽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모두 그 오차범위 안에 있는 수치이긴 합니다만 지금 현재 놓고 봤을 때 윤석열 후보로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 사이에서 윤석열 후보로 단일화됐을 때는 지금 이 오차범위 안에서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앞서는 결과가 지금 나왔는데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됐을 경우에는 오차범위 안에서 이재명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왔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은 이제 안 후보의 경쟁력을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네. 또 이번 선거는 선거의 키워드가 뭐냐면 정권 교체예요. 정권 교체 비율이 높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정권 교체를 그러면 어느 당을 통해서 할 거냐, 어느 플랫폼이 준비가 잘 되어 있고 어느 당이 비교적 가능성이 높으냐라고 국민들께서 판단하고 계시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 당의 윤석열 후보로 했었을 때는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지만 안철수 후보로 이재명 후보가 붙였었을 때는 이재명 후보가 이기는 거잖아요. 이 이야기는 결론적으로 제1야당인 국민의힘의 플랫폼을 눈여겨보고 있다. 국민들께서 전 그리 분석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경쟁력 측면을 좀 더 강조를 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제 알고 있기로는 안철수 후보가 이제 중도 외연 확장에는 더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이야기가 되어 왔는데 이 여론조사를 보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저는 이제 잘 모르겠습니다만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아마 윤석열 후보 쪽으로 상당히 좀 쏠리는 것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가 된다 하더라도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상당 부분이 안철수 후보에게 가지 않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게 지금 여론조사가 이제 하루에도 몇 군데씩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여론조사를 가지고서 의미를 분석하고 원인을 분석하고 뭐 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는 것으로 다만 이제 민심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하나의 보조 지표로서 좀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서울시장 단일화 시에 안철수 후보하고 오세훈 후보가 두 분이 이제 단일화를 했잖아요. 그 전에 안철수 후보가 압도적으로 이겼습니다. 그렇지만 서울시장의 후보를 선택할 때는 어느 당의 조직력이 준비가 잘 돼 있고 어떻게 이 표를 시민들로부터 받아낼 수 있는 그 플랫폼 준비가 어디냐 이걸 봤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세훈 후보가 선택을 되고 이렇게 했는데 아마 이번도 똑같은 그런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잘 안 하려고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당의 아주 희망사항이네요. 일단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안철수 후보 측이 없기 때문에 그 서울시장 그 단일화 과정 말씀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또 이런 여러 여론조사 문항 하나하나 가지고도 미세하게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치열하게 그 양측에서 좀 그 신경전이 있었다는 점을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고 앞서 전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특정 그 여론조사 결과만 놓고 지금 그 3자 대결을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또 다른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또 다른 결과가 또 나오는 것도 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하셔서 말 그대로 참고 지표로 참고하셔야 된다는 점을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요. 단일화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진석 국민의당 상임선대위원장이 홍준표 의원을 만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런 만남은 뭐 미리 약속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아마 이런 또 최 교수님께서 그 아주 알아주시고 유명한 철학자시니까 두 분께서 사전에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런 시기를 맡으셨으니까 사전에 아마 서로 약속된 것들을 이렇게 만나신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단일화와는 뭐 의미가 없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단일화를 위해서 홍준표 후보께서 안철수 후보의 선대위원장을 만났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이제 윤석열 후보가 완전히 이제 장악을 했죠. 네. 윤석열의 국민의힘이 됐습니다. 윤석열의 국민의힘이 이제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 입장 정리가 끝난 걸로 보여집니다. 즉 버리고 가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입장이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홍준표 후보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이제 뭐 탈당만 안 시킨다 뿐이지 출당만 안 시킨다 뿐이지 사실은 이제 국민의힘에서 나를 버리고 가는구나라는 이제 판단이 서겠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정치적 모색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새로운 정치적 모색.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보고 있고 그 사실은 이제 그 홍준표 후보가 저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막다른 길로 이제 윤석열 후보가 몰아갔죠. 두 분이서 한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아주 모욕적으로 제3자 그것도 당직자의 입을 빌려서 모욕을 주는 구태 정치인으로 몰아버리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네. 이번에 재보궐선거 공천 문제 가지고서 대충 덮고 넘어간다 하더라도 바로 지방선거가 또 있거든요. 그럼 그때 가면은 또 말하자면 달라들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니까 이번 참에
그냥 버리고 가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모색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저는 홍준표 후보가 이해가 됩니다. 네, 지금 그 의원님께서 여당의 희망사항이지요. 희망사항이 아니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버렸잖아요. 홍준표 버리고 간 거죠. 전 후보는 후보님은 저희 당의 뿌리입니다. 네. 지금까지 한 번도 당적을 바꿔본 적이 없었고요. 뭐 물론 공천을 못 받았을 때 무소속으로 나가서 다시 들어온 건 있었어도 다른 당으로 이렇게 옮겨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선에 대해서도 이 국민적인 바람인 정권 교체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서로 여러 가지 의견으로 충돌할 수 있습니다. 후보하고도 충돌할 수 있고 그게 정치입니다. 그렇지만 또 그런 부분들을 담아내서 또 의견들이 조금씩 또 수렴하고 하는 게 정치이기 때문에 아마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상대당의 뭐 문제라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앞서 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로 말씀하시니까 성 의원님이 이렇게 피식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 느끼기에는 또 갈라치기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갈라치기가 아니고 당의 뿌리라고 말씀은 하시면서 네. 뒤에서 이제 하는 이제 행태는 사실은 이제 지금 정치하시는 분 중에 국민의힘의 가장 오래된 당원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가장 화려한 스펙을 국민의힘에서 쌓아오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후보 경쟁했던 후보 두 분이서 비공개적으로 했던 이야기를 당 사무총장에게 윤석열 후보가 이야기를 전달해서 그거를 당 사무총장이 당원 자격 박탈, 구태 정치인으로 몰아버리는 거죠. 정치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대접을 하니까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참 정치 무정하게 한다, 참 매섭게 정치한다, 그런 모습을 이번 사태를 통해서 좀 지켜보게 됩니다. 네. 전 의원님 말씀에 일부 일리가 있습니다. 후보하고 또 홍준표 후보하고 대화의 내용이 바깥으로 나온 것은 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정치는 서로 그 안에서 주고받기도 하고 또 후보들에 대해서 서로 양해도 받기도 합니다. 그런 과정이 비교적 이 테이블 위에 올리는 것보다는 그런 공천 과정의 공식적인 프로세스 과정을 통해서 녹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제가 그 야권 단일화 얘기를 계속 한 게 오늘 한 언론에 민주당 내부 보고서라는 출처를 달아서 보고된 내용이 보도가 된 내용이 있는데 관련된 그래픽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일단 민주당 서울시당 보고서의 핵심 내용이라면서 보도가 됐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결국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이루면 이재명 후보의 필패 구도다라는 게 핵심적인 내용인데 이 보고서 내용 맞습니까, 의원님? 저런 보고서는 일주일에도 여러 수십 건이 생산됩니다. 네. 저게 서울시당에서도 생산이 되고 부산 뭐 전국 시도당에서 늘 일상적으로 이제 생산하고 있는 것이고 뭐 중앙당에서도 하고 저희 의원실에서도 합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아주 뭐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보고서는 아니다. 그리고 전 내용도 뭐 언론에서 늘 회자되는 그런 이제 아주 일상적 정당 활동의 차원에서 만들어진 보고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크게 의미를 두지 않고 다만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서울에서 이기지 못하고서 집권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네. 그다음에 2008년도 총선에서 민주당이 서울에서 진 선거 외에는 지난 작년 재보궐선거는 예외로 둔다면 2008년 선거 외에는 민주당이 서울에서 다 이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서 이기지 못하고 집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뭐 이제 여기에 이제 주황점이 있는 것이고 그러나 네. 이 내용조차도 전혀 새로울 게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 내부 보고서라서 전 의원님께 여쭤봤고 일단 이 녹취를 듣고 성 의원님의 의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위기감 때문일까요? 오늘 송영길 대표가 예정에 없었던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을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을까요?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첫째, 저 송영길은 다음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586 세대가 기득권이 되었다는 당내외의 비판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저 자신부터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이재명 정부 탄생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둘째, 종로, 안성, 청주, 상당구 3곳의 보궐선거에 더불어민주당은 후보를 공천하지 않겠습니다. 셋째,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제명 건의를 의결한 윤미향, 이상직, 박덕흠 세 의원의 제명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넷째,
이번 지방선거 2030 청년들을 파격적으로 대거 공천하겠습니다. 민주당이 2030 당이란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영길 대표의 발언을 들었는데 차기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반성 모드로 간다 이런 의미라고 봐야겠습니까? 고도의 정치적인 계산에서 나온 것이지요. 네. 여당의 대표입니다. 이번 대선에서 지면 다 책임져야 합니다. 어차피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나갈 거기 때문에 공천 못 받습니다. 그런데 패배 책임을 미리 가불해서 쓰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여권의 수뇌부로서 이번 총선에 대한 모든 사령탑이기 때문에 당연히 책임질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색대로 온 건 없다. 네. 그래서 이미 이런 책임에 대해서 미리 선수 친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아니 이런 것도 가불해 줍니까? 아니, 가불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서일조님께서 너무 가혹하게 이제 평가를 하시는데 네. 사실은 이재명 후보가 단순한 대통령 인물의 교체 또 이제 정권 교체를 넘어서서 세상 교체를 하겠다라고 이제 자주 이야기를 해왔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이재명 후보의 말을 많이 인용을 했었는데 이 변하지 않는 세상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 더 큰 분노는 변하지 않는 여의도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 그리고 이것에 대한 이재명 후보의 대답이 세상 교체였습니다. 네. 기득권 질서를 해체하고 기득권들의 저항을 통제하면서 세상을 바꿔보겠다. 변하지 않는 이 세상을 한번 바꿔보겠다. 이것이 정권 교체를 넘어선 이재명 후보의 세상 교체였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교체가 어떻게 가능하냐면 첫 번째는 민주당의 혁신으로부터 가능합니다. 그리고 혁신된 민주당의 에너지와 동력으로 대한민국 정치를 바꾸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에너지 삼아서 세상을 교체하겠다는 것이 이재명 후보가 지속적으로 국민들께 던진 메시지였습니다. 그 차원에서 어제 이재명 후보의 7분의 국회의원들이 그들의 권한을 오용하고 남용하고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득권을 내려놓는 차원에서 임명직을 맡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고, 오늘 송영길 대표께서 사실은 총선 불출마라든지 또 우리가 지금 5군데 재보궐 선거가 있는데 여기에 사실은 민주당 후보들이 이 출마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했는데 네. 무공천을 하겠다라고 하는 결정은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거든요. 이런 결정은 저는 민주당발 정치 혁신 이것이 시작이 됐고, 그리고 이것을 동력으로 삼아가지고 이재명 후보가 약속했던 국민들께 약속했던 기득권 질서, 변하지 않는 세상, 변하지 않는 정치권에 대해서 세상 교체로 국민들께 답을 할 수 있는 그 출발점, 그 촉발제가 됐다. 저는 이렇게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합니다. 네. 아마 대한민국 정치에 대한민국 정치 혁신, 정치 교체, 세상 교체의 출발점, 마중물이 될 정말로 의미 있는 그런 결단을 해주셨다. 저는 이렇게 아주 높게 평가를 합니다. 네, 제가 논의에 좀 초점을 좀 좁히기 위해서 이 질문을 좁혀서 지금 의원님께 드릴게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그 얘기가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종로, 안성, 청주 상당 세 곳에 후보를 내지 않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이 세 곳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원인을 제공한 지역구라는 얘기가 좀 있고, 두 번째는 그 송영길 대표가 차기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인천시장이라는 광역단체장도 경험을 했고 국회에서 다선 의원을 했기 때문에 뭐 그 외에 뭐 총선 외에 뭐 총리라든지 다른 자리는 얘기하지 않았다, 이렇게 또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시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우리 전 의원님께서 세상 교체, 정치 교체, 변화를 시킬 사람으로 이재명 후보를 얘기를 하셨는데, 전재수 의원님은 제가 잘 알잖아요. 네. 전재수 의원님이 후보가 돼서 이 얘기한다고 그러면 100% 저는 억셉트할 겁니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가 어떻습니까? 세상 교체하고 정치 교체를 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지금 부패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 변화라고 개혁을 하려면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대장동과 관련되어 있는 이 의혹들이 많고 자기의 측근 7명한테 1조 원에 가까운 이득을 실현시켜줬던 것들이 과연 국민들이 변화의 상징으로 받아들이고 변화의 칼을 줄 수 있을 것인가?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두 번째,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문제가 법조 카르텔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이 법조에 있어서 이 변호사비 대납에서부터 권순일 재판관의 그런 재판 과정에 개입돼 있는 여러 가지 그 이후의 행적을 봤었을 때 여기엔 이 중심에 이재명 후보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세상을 변화시킬 주역으로 국민들한테 표를 달라고 할 수 있는가. 그런데 문제는 이게 안 되니까 이제 송영길 대표 같은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민주당의 변화를 얘기하면서 세 곳에 무공천하고 본인이 불출마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재물을 내놓는 거지 문제의 변화의 핵심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한 모든 문제는 후보한테 있는 거예요. 후보한테 가지고 있는 이 이미지와 이 정치적인 부담되는 이러한 자산을 후보 자체가 갖고 있기 때문에 후보가 이 부분을 그대로 다 국민들한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요구를 하지 않으면 국민들은 변화할 수가 없을 겁니다. 표를 주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변화나 정치 교체나 세상 교체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질문드렸던 거는 답변 안 하셨는데 위원님께서 답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이런 비판에 대해서. 예, 아니 변화나 세상 교체나 정치 교체를 함께 할 수 있도록 힘을 좀 보태겠다 이런 말씀을 하실 줄 알았는데 전 의원님이 오시면 그건 맞는 얘기입니다. 전혀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데 마치 이재명 후보가 받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을 사실로 기정사실화하고 수사 중에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후보가 이야기했듯이 확정적 중범죄자로 이재명 후보를 상정을 하고 아마 우리 성일조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나 우리가 적어도 확정적 중범죄자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수사를 해야 되고 또 기소를 해야 되고 구형을 거쳐서 1심, 2심, 3심 법원의 판단을 거쳐가지고 중범죄자로 확정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의혹만 가지고 그렇게 판단하실 일은 아니다. 그런 식이라면 윤석열 후보는 차고 넘치죠. 윤석열 후보 부인과 관련해가지고도 차고 넘치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윤석열 후보든 이재명 후보도 완벽하지 못하죠. 우리 국민들께서 이번 대선을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윤석열 후보든 이재명 후보든 아마 억울한 측면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기왕에 피장파장이라면 기왕에 우리가 선거를 하는 것은 일할 사람을 뽑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할 사람을 뽑는 것이라면 기왕에 일 잘할 사람, 손톱만큼이라도 일 잘할 사람을 뽑아야 된다면 그리고 세상 교체, 정치 교체에 대한 실력과 능력, 그동안의 면모를 봐온다면 이재명 후보가 조금 더 비교 우위에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알겠습니다. 판단합니다. 잠시만요. 일단 지금 두 분께서 말씀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계속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얘기를 계속 주고받고 계셔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한 그런 원론적인 얘기들은 많이 아시니까 제가 다시 질문을 좁혀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앞서 그 차기 총선에는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총리를 비롯해서 다른 공직까지 맞지 않겠다라는 것으로 확대 해석해도 되는 건지 그 부분과 이게 또 이른바 민주당의 586 용태론과도 이어질 수 있는지 부분이 첫 번째로 궁금하고 이 세 곳 재보선에 무공천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어떤 경위로든지 간에 원인을 제공한 그러니까 보궐선거에 원인을 제공한 지역구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구체적으로 좀 답변을 좀 듣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주제를 좀 넘어갈게요. 일단 첫 번째는 원인 제공을 했으면 공천 안 하는 게 맞습니다. 네. 저는 작년 재보궐선거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공천도 민주당이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제가 비판을 엄청 들어먹었었는데 주권자의 선택을 제약하는 거다 해가지고 욕을 엄청 먹었습니다. 그러나 주권자의 선택을 일부 제약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한번 원인을 제공했으면 귀책 사유가 있었을 때 공천을 한번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정치 문화라든지 정치가 엄청나게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즉 내가 만약에 부도덕한 일을 했다면 나의 책임을 넘어서서 내가 저지른 잘못을 당이 책임을 지고 공천을 못하는 일이 벌어진다라고 한다면 그 당 소속 정치인들 한 분 한 분의 도덕적 품격이 더 높아집니다. 네. 정치 문화가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국민의힘으로 또 전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긍정적인 반응들이 연쇄적 반응들이 막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 민주당이 이번에 원인 제공을 한 곳에 공천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것이 야당에도 영향을 줄 것이고 종국적으로는 국민들에게 더 좋은 정치를 내보일 수 있는 대한민국의 정치 문화를 일대 쇄신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했다. 이것은 앞으로
제도화 시켜 나가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네. 586 용태까지 이어질 수 있냐? 저는 어제 7분의 민주당 7인회가 임명직을 이재명 정부에서는 맞지 않겠다라는 것을 보고서 이것이 어떤 민주당의 혁신의 동력으로 불쏘시개로 아마 작용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는데, 근데 이게 586 용태로 바로 이어질 거냐? 이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난감합니다. 왜냐하면 586을 과연 어디까지 규정을 지을 거냐? 3선 이상 586이냐? 아니면은 이번에 21대 국회에 처음으로 저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들어온 초선도 586이면 나이 때문에 586이면은 여기 포함이 됐느냐? 아니면은 민주당을 포함해 가지고 국민의힘에도 586들이 있거든요. 그까지 포함이 되는 거냐? 아니면은 인물 몇몇만 한정되는 거냐? 굉장히 대상과 범위가 불확정적이기 때문에 과연 논의가 어디에서 시작될 것인지, 그리고 그 에너지와 동력이 얼마나 클 것인지 이것을 전혀 가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86 용태 이야기는 굉장히 편하고 쉬운데 그것이 어떤 형태로 전개될지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논의를 시작하는 사람을 제외하고서는 그 누구도 예단하기 어려운 것이다. 다만 이것이 민주당의 혁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정치를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를 합니다. 네, 586 용태까지는 쉽지 않아 보인다는 말씀이신 것 제가 같은데. 볼 때는 지금 세 가지 갈래가 있어요. 7인회가 이재명 이핵관들이 7인회 분들이 임명직을 안 맡겠다. DJ 때도 그런 얘기를 하셨었죠. 그런 남궁진 의원이 다음에 문화체육부 장관 맡았어요. 삼철, 지금 삼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호철 전 비서관을 비롯해서 이 정부에서도 안 맡겠다 그랬었는데 전해철 장관이 또 행안부 장관을 갔잖아요. 별 의미가 없는 얘기입니다. 국민들한테 그저 책임을 지는 모습으로 표를 그냥 달라고 하는 그런 쇼에 불과한데, 사실은 결과적으로 보면 거의 똑같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총선 불출마하고 또 586에 대한 책임 문제를 한다 그러는데, 여기 핵심은요 이재명 지사예요. 이재명 지사 본인 문제 때문에 지지율이 천장을 못 뚫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에 대한 여러 가지 유능하다고 하지만 그 유능함을 가지고 부패로 지금 문제가 돼 있는 거예요. 수사를 안 하기 때문에 검찰이 설계하고 결재한 사람을 불러다가 조사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 이게 지금 이 사건 자체가 지금 드러나지 않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야당에서는 특검을 요구를 한 것이고 국민들이 이런 판단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중심엔 이재명 지사가 있는데, 이재명 지사가 책임질 거를 왜 7인회가 임명직 안 가고, 그리고 총선 불출마를 하고, 그리고 586이 책임지라고 그러지 전 이해가 안 가요. 오로지 이 대통령의 당선만 된다라고는 생각하에 이러한 분들이 옆에서 지금 이재명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위장전술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의원님 일단 또 반박을 하시면 다시 또 도돌이표처럼 돌아갈 것 같아서 다음 주로 넘어가도 되겠죠? 좀 양해를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 등판을 놓고 고심하는 모습이 좀 느껴지고 있습니다. 관련 녹취를 듣고 전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이지만 그런 사진을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 알 수가 없고, 그 무슨 사진이 그런 프로필 사진을 찍는 그 사진인지 신문에 뭐가 났다고 하는데 그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아주 확정적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가 적절치 않네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옳은 일인지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더 하고 있어요. 네,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이른바 김건희 씨와 관련해서 무속 논란을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 씨 등판과 관련한 이제 논의를 국민의힘에서 지금 서로 다른 분들이 서로 다른 의견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대통령 후보 배우자의 선거 캠페인 등장의 문제가 회의를 하고 논의를 하고 고심에 고심을 거쳐서 그렇게 결정해야 될 사안인지 묻지 않을 수 없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아니 당연히 등판하는 것이죠. 한참 늦은 것이죠. 저것이 어찌 회의하고 고민해가지고 해야 될 결정이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죽하면 국민들 앞에 언론 앞에 당당하게 얼굴을 내보일 수가 없을 지경이 돼 있는지 참담하게 이럴 데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최근에 무속 주술 논란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전에 혼이 비정상이다. 또 온 우주의 기운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언론들이 좀 이상하다. 좀 심상치 않다. 이 하는 이야기를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주술과 엮여 있었던 최순실 씨가 나타나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이해가 됐던 것이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국정농단 탄핵을 받은 겁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것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것이죠. 국정 운영이라는 것은 법과 제도와 시스템에 의해서 돼야 되는데 저렇게 주술에 심취해 있어가지고 과연 나라를 어디로 이끌고 갈 것인지 굉장히 의아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술에 심취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해서 완전히 뒤집어 쓰우시는데 사실 뭐 저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걸 안 봅니다. 그러나 저도 한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예, 저도 한 번 그 사주를 누가 달라 그래서 한번 줘본 적이 있고 그런데 이게 미래가 불안하고 또 신년 같은 경우는 비교적 뭐 컴퓨터에서도 보고 이렇게 보잖아요. 그런데 그냥 보편화되어 있는 각 종교나 이런 거의 신념에 따라서는 좀 틀리지만 그렇지 않은 또 다른 측면에서 이 종교의 자유가 있고 이런 나라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일부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저는 민주당에서 너무 과한 주술 논쟁으로 가고 있다. 또 민주당도 이러한 분들 역학자를 비롯해서 여러분들 17분인가 데려가 모셔다가 임명장 주고 다 했잖아요. 옛날 정권들 다 그렇게 했습니다. 선거 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너무 이렇게 주술로 이렇게 뒤집어 씌우는 것은 정치 공세가 좀 과하다 말씀을 드리고 이제 김건희 씨의 등판 문제를 아까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분은 굉장히 문화적인 식견이 있는 분이십니다. 고대 미술에서부터 현대 미술까지 다 사고 팔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고 세계적인 미술품을 갖고 와서 전시회도 성공적으로 이루어 놨었고요. 그리고 또 대학에서 강의도 하신 분이에요. 비교적 대중에 쓸 수 있는 준비가 잘 돼 있는 분이고 이런 문화적인 식견은 향후에 정상회담을 할 때에 서양인들 같은 경우는 이런 미술품이나 문화에 대한 식견이 있는 게 굉장히 돋보여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결코 사장될 그런 자산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기가 되면 뭐 당당하게 나와서 국민들한테 내줘 후보의 배우자로서 내줘 하고 또 득표 활동할 수 있는 거 있으면 저는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까지 김건희 씨가 등판하지 못한 이유는 차고 넘치죠. 너무나 많은 등판을 하지 못한 이유들이 너무나 많이 차고 넘치기 때문에 일일이 다 열거하기도 어렵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허위 이력, 허위 경력, 이력과 경력을 부풀리고 허위 수상실적을 부풀리고 그 다음에 수원여대 알고 봤더니 뭐 그냥 혼자 달랑 뭐 응시해가지고 혼자 임명되는 걸로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공개 채용이었지 않습니까? 네. 면접도 3명을 봤습니다. 3명이 봤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이 공개 채용이 아니었다 이렇게 또 거짓말을 했는데 뭐 그런 겁니다. 전부 그런 식으로 했죠.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큰일을 앞두고서 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의 운세도 즐겨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구슬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이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폄훼하는 것이 아니라요. 김건희 씨가 자기 입으로 민주당이 없는 거 만들었습니까? 자기 입으로 나는 영적인 사람이고 도사들과 함께 인생 논하는 것을 절개한다. 네. 그리고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의 손금도 봐줍니다. 그리고 손에 왕자를 윤석열 후보 써가지고 오고 건진법사 보니까 김건희 씨가 대표로 있는 코바나 컨텐츠의 고문이었다라는 사실도 오늘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일반 국민들이 그냥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보고 사주 보고 오늘의 운세 보는 거 하고 물타기 하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심각하게 국민의힘이 받아들여야 되고
경계를 해야 되고 국민들께 소상하게 설명을 드려야 될 의무가 윤석열 후보와 김건희 씨에게 있다. 이 말씀을 분명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반론 듣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뭐 주시는 말씀이 그렇게 깊이가 있게 관련돼 있다 그러면 저희가 충분히 주시는 말씀 잘 받고요. 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미 차고 넘치죠. 이번 예. 선거는 부인 선거가 아니에요. 공직 후보자인 대통령 후보자들의 문제예요. 네. 지금 윤석열 후보의 부인을 공격하기에 앞서서 이재명 후보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먼저 분명하게 국민들한테 밝혀야 되는 일들입니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네. 후보자 지금 선출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대한민국의 대통령 후보자를 검증하는 과정에 있고 그 후보자의 의혹이 있으면 그거부터 이재명 후보가 명확하게 하시기를 요청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또 짧게 마무리해 주셔가지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다 돼버렸네요. 지금까지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과 전국 현안에 대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세종이 된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8,571명 발생해 역대 최다 수치를 보였습니다. 내일부터 광주와 전남, 평택과 안성 등 4개 지역에서 오미크론 대응 단계가 시행됩니다. 내일부터 예방접종을 마쳤다면 무증상이나 경증 환자의 재택치료 기간이 10일에서 7일로 줄어듭니다. 방역당국은 재택치료 관리 의료기관을 이달 말까지 400곳 이상으로 확충하고 외래 진료센터도 90곳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긴축 전망이 나오면서 코스피가 한때 2% 넘게 빠지는 등 사흘째 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가상자산도 동반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양자 TV 토론에 대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결론이 내일 나옵니다. 정의당 여영국 대표는 양자 토론을 강행할 경우 토론회장에서 저지투쟁에 나서겠다면서 들어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앞으로 아동학대 가해자가 훈육이 목적이었다고 항변하더라도 형량 감형에 참작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훈육과 교육을 목적으로 범행할 경우 감경하지 않기로 양형 기준을 의결했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충청, 이남 곳곳에 눈과 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 또 종일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설 연휴가 시작되는 주말부터 추워지겠고 설날에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급속히 확산하는 가운데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8,000명대 중반으로 치솟으며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8,571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8,0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일주일 전보다 4,501명 늘었고 2주일 전보다는 5,477명이 많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26명 줄어든 392명으로 집계돼 300명대로 내려갔습니다. 다만 방역당국은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2주 안팎의 시차를 두고 위중증 환자 규모가 다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망자는 하루 사이 23명이 늘어서 누적 6,588명이 됐습니다. 오늘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32명의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등 군에서 78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가운데 67명은 백신 접종을 마치고 2주가 지난 돌파 감염 사례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1일 17명이 집단 감염됐던 육군 논산훈련소에선 어제 2명이 추가로 확진된 데 이어서 오늘은 32명이 집단으로 감염돼 누적 기준 51명이 확진됐습니다. 국내에서도 우세종으로 자리 잡은 코로나19 오미크론의 확산세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정부는 다음 달 확진자가 최대 3만 명 이상에 달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오미크론이 앞으로 2, 3주 혹은 2월 내에 점유율이 90% 이상인 지배종으로 갈 것이라며 확산 속도가 델타보다 2~3배 빠르기 때문에 확진자 증가는 불가피하고 다음 달 하루 2만에서 3만 명이나 그 이상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답했습니다.
또 하루 2만 명에서 3만 명 정도가 될지 10만 명에서 20만 명이 될지에 따라 우리 의료 체계가 구할 수 있는 환자와 사망자 수가 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내일부터는 광주, 전남, 평택, 안성 지역에서부터 오미크론 대응 체계가 가동되며 전국으로의 확대 시점은 오는 설 연휴 이후가 될 예정입니다.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의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 이른바 부스터샷이 접종 이후 4개월 동안 오미크론 변이의 강력한 보호 효과를 지닌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텍사스대 의대와 화이자, 바이오엔테크 연구진들은 백신 접종자의 혈청 샘플 조사와 중화 실험 등을 통해서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구는 부스터샷 접종 4개월 이후에도 오미크론을 중화할 수 있는지까지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효과가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 리제네론과 릴리의 항체 치료제를 더 이상 사용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FDA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두 항체 치료제에 내줬던 긴급 사용 승인을 취소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미국의 코로나19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최근 열흘 사이 10만 명가량 줄면서 고비를 넘겼다는 낙관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새로운 변이 출현 가능성이 여전하지만 올해 중반까지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자국민의 70%의 백신을 접종하는 목표를 달성한다면 올해 안에 비상사태를 끝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김형근 기자입니다. 지난 23일 기준 미국의 7일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는 69만여 명. 지난 14일 80만 6천여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열흘 만에 10만 명 이상 줄었습니다. 코로나19로 입원하는 환자 수도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이처럼 오미크론 확산이 고비를 넘기면서 희망적인 낙관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곧 확진자가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내려갈 것이라는 겁니다. So things are looking good. We don't want to get overconfident, but they all look like they're going in the right direction right now. 유럽도 하루 신규 확진자가 지난 20일 170만 명으로 최고점을 찍은 뒤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앞서 급격한 확산 뒤 빠른 감소를 거친 남아공과 유사한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에 따라 머지않아 코로나 사태가 풍토병 단계인 엔데믹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변이 출현이 변수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도 오미크론 변이가 마지막일 것이라는 생각은 위험하다고 강조했습니다. But it's dangerous to assume that Omicron will be the last variant or that we are in the end game. On the contrary, globally the conditions are ideal for more variants to emerge. 다만 올해 중반까지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자국민의 70%의 백신을 접종하는 목표를 달성하면 올해 안에 비상사태를 끝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가 청소년을 상대로 부모 동의 없이도 코로나19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코로나19를 엔데믹, 즉 풍토병으로 다루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일간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의원들은 현지 시각 24일 학생들을 상대로 한 백신 의무화 조치와 관련해 개인적 신앙을 예외 인정 사유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 법안이 코로나19가 대확산이 끝난 뒤에도 풍토병으로 남을 것이라는 전망 아래 장기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패키지 중 하나라고 전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사무총장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마지막일 것이라거나 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이 종반부에 다다랐다는 생각은 위험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레우스스 WHO 사무총장은 닷새간의 일정으로 현지 시간 24일에 개막한 WHO 이사회 회의에서 오히려 세계적으로 더 많은 변이가 출현하기에 이상적인 조건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거브레우스스 총장은 세계적 대유행의 위급한 상황을 끝내는 것이 우선 과제라면서 올해 중반까지 모든 국가가 자국 인구의 70%에게 백신을 접종하는 등 WHO가 제시한 목표를 달성하면 연내 코로나19에 대한 국제적 보건 비상사태를 끝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우리 경제가 정부 목표치인 4% 성장률 달성에 성공했습니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지난해 연간 실질 국내 총생산 GDP는 1년 전보다 4% 증가했습니다. 이는 세계적인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6.8% 이후 최고치입니다. 항목별로는 수출이 9.7% 늘어서 전체 성장세를 이끌었고 수입도 8.4% 늘었습니다. 소득 상위 20% 가구의 자녀 사교육비는 하위 20% 가구의 8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실이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초등학교에서 고등학생 자녀를 둔 가구 가운데 소득 상위 20% 가구의 평균 자녀 사교육비는 87만 2천 원이었습니다. 반면 소득 하위 20% 가구의 평균 자녀 사교육비는 10만 8천 원으로 상위 20% 가구의 8분의 1 수준에 그쳤습니다.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설립해서 요양급여를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장모의 항소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후보 장모 최모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엽니다. 앞서 검찰은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여전히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면서 1심 선고 형량과 같은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 연루돼서 검찰에 재소환된 곽상도 전 의원은 2016년 남욱 변호사에게서 5천만 원을 수수했다는 추가 의혹에 관해서 총선 전 받은 변호사 비용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곽 전 의원은 오늘 추가로 입장문을 내고 언론엔 총선 당선 직후 받은 것으로 보도되고 있지만 2016년 3월 1일 남 변호사의 수사와 관련해서 변호사 업무를 해준 대가로 받은 돈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곽 전 의원은 또 이는 첫 피의자 조사와 구속영장 심사 때 이미 진술한 내용인데다 남 변호사도 변호사 비용으로 돈을 줬다고 말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검찰이 마치 새로운 범죄 사실처럼 날짜까지 바꿔서 언론에 흘리는 것은 의도된 게 아닌지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문제를 놓고 서방과 러시아 간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 국방장관이 미군 8,500명에 대해 유럽 배치 대비 명령을 내렸습니다. 유사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신속 대응군 지원을 위한 것으로 미국의 경계 태세가 더욱 높아진 것입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미군 8,500명에 대해 유럽 배치 대비 명령을 내렸습니다. All told, the number of forces that the Secretary has placed on heightened alert comes up to about 8,500 personnel. 커비 대변인은 필요시 촉박한 통보에도 유럽에 배치될 수 있도록 대비 태세를 높이라는 명령이 내려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나토가 필요로 할 경우 해당 미군 병력 대부분이 나토 신속 대응군에 참여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명령을 받은 병력에는 전투여단과 병참부대, 의료 방공 지원, 첩보, 감시, 정찰부대 등이 포함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평시 배치 준비에 10일이 주어졌다면 이제는 5일이 주어지는 것이라면서 유럽에 이미 주둔 중인 미군이 이동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오스틴 장관의 이날 지시는 바이든 대통령이 수천 명의 미군 병력을 동유럽과 발트해 지역 나토 동맹국에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뉴욕타임스의 보도 하루 뒤에 이루어졌습니다. We have been consulting with allies in deployments and refining plans for all scenarios. We've always said we would reinforce our allies on the eastern flank.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유럽의 지도자들과 화상 통화를 하면서 동맹을 다졌습니다. 백악관은 미국과 유럽 정상들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의 러시아 군사력 증강에 대한 계속된 우려를 재확인하고 우크라이나 주권과 영토 보존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정상들은 최근 잇따라 열린 서방과 러시아와의 대화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면서 외교적 해결책에 대한 희망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미국의 우크라이나 주재 대사관 직원 가족 철수 명령 등 우크라이나 위기 고조 소식에 러시아 루블화 가치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인테르팍스 통신에 따르면 모스크바 증권거래소에서 현지 시간 24일 오후 루블화는 전날 종가보다 달러 대비 1.9루블 오른 달러당 79.3루블에 거래됐습니다.
달러 대비 루블화 환율이 79루블 선을 넘은 것은 지난 2020년 11월 초 이후 처음입니다. 유로 대비 루블화 환율도 지난해 7월 중순 이후 처음으로 89루블을 넘었습니다. 북한이 지난 2018년 북미 대화에 대한 선제적 선의 조치로 일부 갱도를 폭파한 함경북도 길쭉은 풍계리 핵실험장을 여전히 점검하고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군 관계자는 풍계리 핵실험장의 관리시설에 대한 제설 작업 등 유지 활동이 식별됐다면서 갱도를 복구하는 모습은 포착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적군의 탱크나 잠수함 등을 직접 촬영하지 않고도 3차원 적외선 영상을 만들 수 있는 핵심 기술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처음으로 개발됐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부설 방위산업기술지원센터는 LIG 넥스원과 함께 적외선을 이용한 무기체계 개발의 핵심 기술 중 하나인 3차원 적외선 영상 생성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 기술은 실제 표적과 장비 없이도 표적의 3차원 형상, 재질, 발열량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사용자가 필요한 환경 조건에서 실제 촬영한 것과 유사한 고정밀 적외선 영상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외벽이 갈라져서 붕괴 우려가 제기된 다세대 주택 발코니의 철거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서울 금천구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굴착기와 인력 5명을 투입해 독산동 3층 다세대 주택 발코니 철거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작업 도중 발코니가 무너질 위험도 있는 만큼 먼저 발코니 아래쪽에 지지대를 세우고 본격적인 철거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구청 관계자는 되도록 철거를 서둘러서 주민 불편과 우려를 줄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 용산구에 있는 국방부 청사 본관에서 오늘 오전 한때 정전이 발생했다가 긴급 복구됐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새벽부터 누수로 추정되는 이유로 전기 공급이 끊겼다가 오전 10시 50분쯤 전력 공급이 정상 복구됐다고 밝혔습니다. 정전 직후 비상발전기가 가동돼서 국방 상황실 등 위기 대응 업무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본관 정문의 보안 검색대가 작동하지 않았고 지하 주차장으로의 전원 공급, 외부망을 사용하는 기자실 인터넷 연결이 한때 끊기는 등 일부 불편이 빚어졌습니다.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학교가 주변 아파트 재건축 공사에 바쳐서 학교 건물을 다시 짓기로 해서 학생들이 모두 강제 전학을 가야 한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학습권 침해를 이유로 공사를 연기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재건축 조합 측은 조금이라도 시공을 서둘러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서울 반포중학교에 입학한 최준서 군은 코로나19로 2학기가 되어서야 처음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이제야 겨우 친해졌는데 올해 모두 강제 전학을 가야 할지도 모른다는 소식에 아쉬움이 가득합니다. 친구들, 선생님, 그다음에 그 주변 여기 있는 주변 사람들 다 너무 좋은 분이세요. 강제 전학을 가게 되면 저희가 많이 힘들어할 것 같아요. 친구들과 이제 떨어지게 될 거 아니에요. 학교 옆에 있는 아파트 재건축 계획이 강제 전학의 발단이 됐습니다. 10여 년 전쯤 재건축 조합 측이 기부 체납 형식으로 아파트 건설과 동시에 학교 건물까지 지어주기로 해 학교 측도 동의했는데 사업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던 조합 측이 돌연 내년 초까지 학교를 비워달라고 한 겁니다. 조합원이 손해가 막대합니다. 서울 시내 전세값 비싸가지고. 우리는 같이 빨리 해야 되는데 시에서 그렇게 학교 정치를 한다니까 저희들이 할 방법이 없잖아요. 2학년 아이들은 올해 3학년이 돼 졸업할 때까지 그대로 다닐 수 있지만 1학년들은 어쩔 수 없이 다른 학교로 흩어져야 하는 상황. 관할 교육지원청은 학교 때문에 전체 공사 일정이 미뤄질까 섣불리 나서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기부체납을 해가지고 지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기회는 안 돼요. 그 종사기체는 거기 일정에서 우리도 조율을 해줘야 되거든. 학부모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다른 교육 환경에 적응해야 하고 친구도 새로 사귀어야 한다는 부담감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미 코로나19 사태로 불확실한 상황을 겪었는데 또 강제 전학이라는 불안감을 안겨줄 수는 없다고도 호소합니다. 다시 또 어디론가 가야 될지도 모르고 누구를 또 만나야 될지도 모르고 어떤 선생님이 또 어떤 새로운 학교에서 적응해야 될지 모른다고 하니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지금 사춘기라서 아이들에게는 불안할 수밖에 없겠죠. 학부모들은 97%가 아이들이 모두 졸업한 뒤 휴교하기를 원한다는 설문조사를 교육지원청에 전달하기도 했지만 바뀌는 건 없었습니다. 저희는 공사를 방해하려는 의도도 없고 저희가 의지하고 맡길 수 있는 곳도 교육청이라는 곳인데 이렇게 나오시니까 저희는 정말 너무 답답해서 교육청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지.
조합과 교육지원청, 학부모들 간의 협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의견 차이는 좁히지 못한 상황. 이런 사이 영문도 모르는 아이들은 친구들과 떨어져야 하는 건 아닌지 불안감만 커지고 있습니다. 어른들이 저희를 입학하게 했으면 졸업도 어른들이 책임지고 저희를 3학년까지 꼭 졸업시켜 주셨으면. YTN 박기현입니다. 앞으로는 아동학대 범죄 가해자가 훈육과 교육의 목적이었다고 항변해도 형량을 낮추는 데 참작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어제 열린 제114차 회의에서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죄 특별 감경 인자 가운데 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에 단순 훈육과 교육 등의 목적으로 범행에 이른 경우는 제외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을 추가했습니다. 양형위는 훈육 또는 교육의 목적이 있었다는 이유로 형을 감경받아왔다는 세간의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구촌 겨울축제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이 이제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선수단은 오늘 오후 결단식에서 선전과 투혼 그리고 감동을 약속합니다. 베이징에서는 선수단 첫 확진자가 나오는 등 방역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조은지 기자. 네, 스포츠부입니다. 네, 개막이 2월 4일이니까 이제 카운트다운에 들어가는 거죠? 네, 개막까지 이제 꼭 열흘 남았습니다. 우리 선수단 본지는 오는 31일 전세기 편으로 베이징에 들어갑니다. 6개 종목 60명 정도 선수들이 겨울축제에 초대받았고요. 스피드스케이팅의 박성현 선수가 남자 1500m 결원이 생겨서 극적으로 막차를 타기도 했습니다. 우리 선수단 목표는 벌써 3년째 이어지는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또 엘리트 스포츠의 하락세, 또 내부 갈등과 세대교체 실패 등이 겹쳐서 금메달 한두 개, 종합 15위로 잡았는데요. 4년 전 안방 평창대회 때 금메달 5개를 포함해서 17개 메달을 걸었던 걸 생각하면 매우 낮고 소박한 목표입니다. 베이징에서는 쇼트트랙 간판 최민정과 스노보드 이상호, 여자 컬링 팀킴 등이 시상대에 도전합니다. 우리 선수단은 오늘 오후 4시 서울올림픽공원에서 열리는 결단식에서 자랑스러운 우리의 별이라는 주제로 선전을 다짐합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올림픽 열기가 크게 느껴지지는 않는데 베이징 분위기는 좀 다르겠죠? 네, 이미 개회식 리허설까지 마쳤습니다. 2008년 베이징 하계올림픽 당시 주경기장이자 이번에도 개폐회식을 치르는 국가체육장 위로 지난 주말 화려한 불꽃놀이가 펼쳐졌고요. 형형색색 의상을 입은 출연진 4,000명이 막바지 예행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장이모 총감독은 개막 공연에 자연과 스포츠의 아름다움 또 중국의 문화적 자신감을 표현했다고 말했습니다. 선수단도 속속 선수촌에 짐을 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과 영국, 호주와 캐나다 등 6개 나라 선발대가 입촌을 했고요. 올림픽 기간 전 세계 15,000명의 취재진이 이용할 메인 미디어 센터도 24시간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선수와 취재진, 관계자 등 대회 참가자들은 올림픽 기간 동안 매일 코로나19 검사를 받고요. 경기장과 숙소 등 제한된 구역, 이른바 폐쇄 루프 안에서만 머물게 됩니다. 네, 아무래도 코로나가 걱정입니다. 지난해 여름 도쿄 대회에 이어서 코로나19 유행 속에 열리는 두 번째 올림픽인데 방역은 잘 되겠습니까? 네, 개막을 코앞에 두고 방역 우려 여전합니다. 선수단에서 첫 확진자도 나왔는데요. 그제 입국한 올림픽 관계자 500여 명 가운데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그중 1명이 선수단인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선수인지 관계자인지 또 어느 나라 사람인지는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베이징 조직위원회는 지난 4일부터 중국에 들어온 올림픽 관련 입국자 3,000여 명 가운데 78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다고 발표했는데요. 43명은 공항검사에서 양성이 나왔고 35명은 외부와 접촉을 차단하는 폐쇄 루프에서 발견됐다고 해서 방역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베이징 전역에서 집단 감염이 확산하는 가운데 베이징시는 펑타이구 주민 200만 명에 대해서 2차 전수 검사에 들어갔습니다. 감기 증상으로 약을 처방받은 환자들은 72시간 이내에 핵산 검사를 받도록 통지했고 오미크론 변이 유입의 경로로 추정되는 국제 우편물도 2차례 소독하는 등 방역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부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최근 KBS 대하드라마 태종 이방원의 제작진이 촬영 현장에서 강제로 쓰러뜨린 말이 숨진 것과 관련해 동물 학대를 막기 위한 촬영 제작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집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영화와 드라마, 광고 등에 등장하는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촬영 현장에서 지켜야 할 기본 원칙과 준수 사항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미디어 업계와 동물 행동 전문가 등으로 이루어진 민관 협의체를 설립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동물보호법이 규정하는 동물 학대 행위에 출연 동물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법 개정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요소수의 수출 제한 조치를 2달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를 통해 요소 및 요소수 긴급 수급 조정 조치 고시의 유효 기간을 이번 달 말에서 오는 3월 31일까지로 2개월 추가로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요소수 구매량 등을 제한하는 조정 명령이 여전히 발동될 수 있고 수출 제한도 계속 유지됩니다. 정부는 국내 요소수 생산이 하루 평균 소비량의 2배 수준으로 안정됐지만 해외 요소 가격 등 불안 요인이 남아있어서 고시 기간을 연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한국의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해서 외환 거래 시간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정부는 오늘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열린 대외 경제장관 회의를 통해 국내 외환시장 개장 시간을 대폭 늘리고 해외 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직접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이른바 CPTPP 가입 신청서를 오는 4월에 제출하고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양자 자유무역협정 FTA를 확대해서 올해 전 세계 국내 총생산의 90%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중고령층이 퇴사한 이후에 1년 안에 정규직으로 재취업하는 비율이 9%에 그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 조사 결과를 보면 퇴사 시 연령이 55세에서 74세인 중고령층의 1년 내 재취업 비율은 45.3%였습니다. 취업 내용을 보면 비정규직은 23.8%, 자영업은 12.5%, 정규직은 9%로 나타났습니다. 골프 대중화 정책에 따라서 감세 혜택을 받는 일부 대중골프장의 이용료가 회원제 골프장의 평균 요금보다 더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전국에 있는 대중제와 회원제 골프장 각각 85군씩의 요금을 조사한 결과 대중골프장 24.7%가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평균 요금보다 최고 6만 원 남짓 비쌌습니다. 또 대중골프장의 최고 요금은 평일과 주말에 각각 25만 원과 29만 원으로 회원제와 별로 차이가 없었고 최저 요금보다 평일엔 4.2배, 주말엔 3.2배 비쌌습니다. 오늘의 경제지표입니다. 먼저 국내 증시부터 보시겠습니다. 어제 13개월 만에 2,800선을 내준 코스피,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에 2,710선까지 밀려났습니다.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긴축 우려가 확대되면서 투심이 얼어붙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장중 900선이 무너지는 등 이 시각 현재 찬바람이 불고 있는 모습입니다. 간밤 미 증시는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였습니다. 미 연준의 긴축 우려와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정치적 불안감으로 장중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요. 하지만 장 막판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급 반등세로 전환했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환율 상황 보시죠. 미 FOMC를 하루 앞두고 관망세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1,190원대 후반에서 제한적인 등락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안 원 직거래 환율은 1위안당 189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유가 보시겠습니다.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미 연준의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군사적 긴장감이 투자 심리를 악화시켰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경제지표였습니다. 오늘 추위나 미세먼지 걱정은 없지만 종일 우중충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은 비가 소강 상태에 들었지만 경기와 충청 등 일부 지역에서는 약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 퇴근길까지는 비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이 많진 않지만 도로가 많이 미끄럽겠습니다.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미끄럼 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현재 경기와 경북, 충청과 제주에는 약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기온이 낮은 강원 지역에서는 눈이 섞여 내리는 곳도 있는데요. 오늘 오후까지 강원 산간에는 최고 5cm,
강원 내륙과 경북 북부 내륙에도 1에서 3cm의 눈이 내려 쌓이겠고요. 그 밖의 지역에서는 1cm 안팎의 눈이나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비와 눈은 오후 늦게부터 대부분 그치겠지만 강원과 충북, 경북지방은 밤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도 낮 동안 예년 기온은 2도에서 5도가량 웃돌며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서울 5도, 광주와 대구 7도, 부산은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 후반까지는 예년 이맘때 겨울 날씨가 이어지겠고 설 연휴가 시작되는 주말부터는 예년보다 조금 추워지겠습니다. 또 주말에는 제주도를 시작으로 휴일에는 영동과 경남에도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설날 당일에는 큰 추위 없이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원희다입니다. 뉴스앤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